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리스 교양대학 교수 염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입니다. 과거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산업계에서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명명할 정도라면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지금 현재 현장의 경험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과연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미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기계 시스템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단계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의 도표는 산업혁명의 단계별 변천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학습을 하셔서 알겠지만 대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 동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차를 타고 다녔고요. 수레바퀴에다가 짐을 싣고 끌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요. 불과 2, 300년도 안 되는 시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 해서 기계적인 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을 기계, 장치가 대신해서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계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노동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가축을 이용을 해서 노동의 그 동력을 만들어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전기의 발명이라는 것은 기계에 접목을 시켜서 결국은 전기가 기계의 동력을 제공하게끔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고 19세기 이제 우리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200년 전에 기계와 전기의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동화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전 세계의 생산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간의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혁신은 무엇이냐면은 정보화에 있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접근을 쉽게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 폰,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하나에는 사실은 이 모든 3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1, 2, 3차의 모든 그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처럼 학교에 오지 않고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어디다가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공부하고 싶으면은 다른 또 저기 오픈 소스가 있는 대학에 제가 또 강의를 신청을 해서 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이슈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을 또다시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사회에 진출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산업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능이 융합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컴퓨터, 전기, 기계, 한 단계 한 단계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왔지만, 그것을 전부 다 통합시키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통합이 되어서 그 전체가 하나로 융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별 변천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각 기술의 발전이 각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면서 사회 혁신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요구되는 미래의 인재상은 앞으로의 미래 인재상은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또 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창의적이면서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상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게 학계뿐만 아니고 정치계에서도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양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내용들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이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일컫거든요. 뭐 영어로 얘기를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결국은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데 그 뇌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커다란 데이터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법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부할 수 있는 법학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법 지식도 그렇지만 뭐 법전,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인간이 그것을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 10년, 20년 동안에 책을 수만 권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 시스템은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전을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다 집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학뿐만 아니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과거 100년, 200년 동안의 의학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그 스펙이 모자랄 때는 그것을 저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하드웨어가 발달해서 그 많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컴퓨터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결론은 아니지만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지나오면서 가만히 그 패러다임을 전체를 제가 공학자로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을 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를 하고 어떻게 하는 그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지금 산업혁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나오더라도 이 기계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지 기계 시스템이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기계, 인간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직업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더불어서 유익하게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뤄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중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 변화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현실화된 첨단 기술 4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우면서 재미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의사 왓슨입니다. IBM이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그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십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한 슈퍼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내장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컴퓨터 중 하나입니다. 대량의 의학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질병 진단도 했던 그러한 모든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왓슨의 치료 분석 제한 능력이 의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빅데이터라는 거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 저명한 의사들의 치료했던,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 100년, 200년 전에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아까 딥러닝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다 찾아내서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분석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화 배우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하나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상한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이게 파워슈트라고 하는 겁니다. 엑소슈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슈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켓을 쏠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 기능이 이 5단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백 킬로그램 되는데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자체 동력을 이용해서 인간이 아주 가볍게 조종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실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파워슈트가 개발되었고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은 100kg 이상 되는 물건을 쉽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마비된 사람에게 제2의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한테는 군대라든지 산업 현장에 쓰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별 필요가 없고 사람이 100kg, 200kg 되는 것도 쉽게 물건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지, 그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카이스트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고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아마존의 키바 물류 로봇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물류센터는요, 축구장 수십 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크기의 광대한 물류 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 물류센터의 자동화 운송 로봇이 수천 대가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이 물류를 전부 다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화 운송 로봇 키바는 사람하고 틀린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년 365일 쉬지 않고요. 밤도 낮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냐 하면요. 운송 시간을 30분 프레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연간 9,900억 원 이상 절감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보다 이 로봇이 대체했을 때, 로봇이 실제로 운용을 했을 때 그 절감된 비용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조 원 가까운 돈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쿠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직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벡스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협업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이제 한화라는 회사에서 만든 협동 로봇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학습 적응형 양팔 스마트 로봇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학습시켜서 똑같이 사람의 팔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면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으면서 가장 큰 특징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불평 불만도 없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쓰게 되면은 뭐 밥도 줘야지, 어쨌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연봉도 또 올려줘야 되고 노조를 만들어서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로봇 시스템으로 만약에 공장을 운용한다고 하면은 사장님들,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사람으로 하고 다 사람을 이러한 식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든지 인간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의약품을 나르거나 뭐 캐리어 같은 거면 의학 도구들을 간호사가 원래 끌고 다녔는데 끌고 다니지 않고 자체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가지고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보조해주는 그러한 로봇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한 4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기계,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의 발전으로 해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처할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와 이제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각 분야에 관계된 우리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 분야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이제 의사, 간호사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간호 보조를 하고 뭐 관리를 케어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학과가 간호학과지 않습니까? 의학이나 약학이나 간호학은 다 동일 계열이니까 뭐 같습니다, 다. 인간은 누구나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까 왓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X선 필름을 판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사람 의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마치 영화나 소설처럼 뭐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에서 현재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의사가 아까처럼 분석을 하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을 해서 주요 시술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특별한 병을 수술을 하는데 근처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옵션이 사람이 수술할 때 하고 그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할 때 하고 비용이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할 때가 500만원 정도 더 비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그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은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이렇다,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답니다. 물론 100%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40-50%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하는 것만 인공지능 의사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케어하는 것은 사람이 컨트롤 하겠지요. 어쨌든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왓슨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은 인공지능 의사를 대신한 첨단 의료 장비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한번 심각한 암이 하나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여러분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확률적으로는 인공지능 의사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돈이 얼마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과연 어떠한 시술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수술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 역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통계로 한번 지금 우리 인공지능 의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국내 굴지의 병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단 의료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가천대에서 연구한 왓슨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아요. 2012년도부터 자료를 입력받아서 스스로 딥러닝을 시작해서 습득한 의학 자료 페이지 수가 1,500만 장이 넘고요. 주요 암 진단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사실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바뀐 지금 의료계의 트렌드는 의료진과 왓슨 처방이 엇갈리면서 환자는 왓슨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 암 환자들도 왓슨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왓슨은 환자의 경제력,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원칙적으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나이 많은 원로 교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많은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왓슨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는 사실 점점점 무력화돼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점점 이제 젊은 의사들이라든지 좀 깨어있는 의사들한테는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치료라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본연에 우리가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루는, 특히 우리 학교는 이제 의학이라든지 간호학에 이제 좀 특장점이 있는 학과니까 지금 의학에 관련된, 간호학에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이라든지 문화, 인문계열, 사회계열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교육, 문화, 인문, 사회학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력들이 벌써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퀴즈 한 개를 제가 내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최근에 2017년도에 이 뉴질랜드에 있었던 일인데요. 10개 고등학교에 사람 교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 수학 교사, 이름은 3글자입니다. 영어로 된 3글자 땡땡땡을 시범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과제에 퀴즈로 넘기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고등교육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교사를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일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에게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교사, 선생님, 교수에게 배우시겠습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피드백하거나 이러한 능력은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빅데이터,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을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학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판결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니면 누구를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판사가 아니고 그 컴퓨터, 인공지능 판사한테 판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벌써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를 적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있거든요. 학연, 지연도 얽혀져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라는 것도 개입되어 있고 그게 인간의 최대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배제하고 오로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 판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유럽인권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 사생활 및 가족 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584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 판사에게 실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열린 것과 같은 사법재판을 진행시킨 결과 정확도가 79%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100%가 더 높겠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에 관련된 79%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 각 분야에서 이러한 모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 구조를 비롯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체감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뒤, 짧게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사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각 분야에 지금 다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그때 10%, 20%에 불과하던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로 나중에는 20%,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알고는 있고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언급해드리면요. 미국의 여러 로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법률 분석하고 변호 자료 업무를 인공지능을 시켜서 지금 수행을 해왔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해서 한 3, 40분 동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나와 내 주변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떠한 분야에 있더라 해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계와 달리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당연히 산업 구조는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훌륭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